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2조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위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 열도는 공포에 질려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그 잔해를 찾아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10년을 매달려도 실패한 기술을 단 2년 만에 보란듯이 성공시킨 대한민국. 방파제라 무시하던 한국에게 안보의 생명줄을 잡혀버린 일본. 도쿄에 눈이 멀고 서울에 눈이 떠진 그날, 아시아의 서열이 완벽하게 뒤집힌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와이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가 앉아있던 이곳 캠프 H.M. 스미스의 지하 벙커는 마치 냉동창고처럼 서늘했습니다. 이곳은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심장부이자 지구 반바퀴 너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눈의 신경망이 모인 곳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는 쉴 새 없이 데이터가 흘러내렸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벌떼가 웅웅거리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쯤 식어버린 쓴맛만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메인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평온했을 작전 상황실의 공기가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왜냐고요? 지도상의 한반도 전체가 시뻘건 경고등으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태평양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북한 놈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건 마치 도둑이 들었는데 집안의 모든 CCTV가 정전으로 꺼져버린 상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젠장, 구름 두께가 무슨 콘크리트 벽 수준이군. 제 옆자리의 동료가 신경질적으로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투덜대더군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수조 원짜리 정찰 자산들, 그러니까 소위 키올이라 불리는 첩보 위성들은 맑은 날에는 김정은의 손목시계 브랜드까지 맞출 수 있지만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끼는 날에는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는 장님이 된 채로 소리만 듣고 도둑을 잡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유독 여유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맞은편 잘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있던 일본 자위대 정보장교 사토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이 남의 일인 양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거만해 보이던지 속으론 당장이라도 가서 그 찻잔을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스터 존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토가 특유의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묘하게 사람을 긁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정보자산은 귀국의 위성들이 놓치는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H3 로켓 기반의 최신 광학 위성 기억하시죠? 그 친구라면 이 정도 악천후 속에서도 꽤 선명한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심 일본을 믿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비록 2차 대전 때는 적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기술 부자였으니까요. 그들이 수십 년간 우주 개발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우리는 은연중에 아시아의 정보는 일본을 통한다는 공식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우리가 주는 정보를 받아먹기만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동생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윙 윙. 요란한 사이렌 대신 상황실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묵직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구에선 탐지 위성이 북한의 평안북도 산악지대에서 강한 열원을 감지한 겁니다. 미사일 엔진이 점화될 때나 나오는 그 끔찍하고도 익숙한 열기였죠. 열원 감지. 좌표 39.8, 125.4. 이동식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분석관의 다급한 외침이 벙커의 정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위성화면 띄워. 당장. 메인 스크린이 번쩍이며 해당 좌표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발사대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용돌이치는 회색 구름뿐이었죠. 태풍이 만든 거대한 수증기의 장막이 북한 땅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놈들이 이 날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젠장. 광학 카메라는 먹통입니다.
레이더 위성 진입까지 얼마나 남았나? 최소 4시간입니다. 현재 궤도상 사각지대입니다. 4시간이라니. 4시간이면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떨어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전화벨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사령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절박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여전히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토 대령을 노려보았습니다. 사토 대령, 자네들이 자랑하던 그 위성 지금 당장 연결해. 일본 위성은 궤도가 다르니 지금 볼 수 있을 거 아냐? 모두의 시선이 사토에게 쏠렸습니다. 저 역시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일본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했다던 그 최신 위성 다이치 3호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놓친 정보를 일본이 채워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동맹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여유롭던 사토 대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 빠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태블릿 PC를 켜는 척했지만 손가락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더군요. 현재 해당 위성과의 데이터 링크가 태풍의 영향으로 통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애? 21세기에 그것도 최첨단 군사 위성이 고작 태풍 때문에 데이터 링크가 끊긴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양반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아니 어쩌면 보여줄 게 아예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토 대령의 저 떨리는 손이 단순히 기술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패를 덮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벙커 구석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또 다른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사토 대령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목격한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방금 내뱉은 지상국 정전이나 통신 지연 같은 변명은 20년 넘게 첩보 분석관으로 밥을 먹어온 제 귀엔 너무나도 설익은 거짓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일본의 정찰 위성 시스템인 IGS는 2중, 3중의 백업 라인을 갖추고 있어서 본토, 지상국 하나가 날아간다고 해도 오키나와나 괌의 중개소를 통해 30초면 복구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분이 넘도록 시커먼 화면만 띄워놓고 식은땀을 줄줄 흘린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아예 연결할 대상이 사라졌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사령관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토 대령, 자네들 위성 지금 궤도에 있긴 한 건가? 아니면 렌즈 뚜껑이라도 안 열린 거야? 사령관의 호통에 사토 대령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벙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사령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시아의 정보는 일본이 주도한다며 거들먹거리던 그 거만한 일본 장교가 쩔쩔매는 꼴이 고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일본마저 침묵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꼴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메인 콘솔의 보조 모니터 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신경질적인 붉은색 알림창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스트림 감지됨.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밖에는 슈퍼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니 위성 안테나가 빗줄기에 섞인 노이즈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적국의 해킹 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무심코 키보드를 두드려 소스 코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발신지를 추적하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국가식별 코드가 너무나도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발신 대한민국 군사보안 채널.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순간 헛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군과 일본군도 쩔쩔매는 이 판국에 한국군이 데이터를 보낸다니요. 평소 그들은 우리가 가공해서 던져주는 정보 찌꺼기나 받아먹으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정찰 자산이라곤 상용 위성 몇 개와 낡은 정찰기 그리고 최근에 쏘아 올렸다며 떠들썩하게 홍보하던 그 조망만한 위성 몇 개가 전부일 텐데 말입니다. 그마저도 미국 형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도 못한다는 게 우리 내부의 평가였고요. 이봐, 존스. 한국 쪽 라인 점검 좀 해봐. 얘네들 지금 날씨 때문에 통신망이 맛이 간 거 아니야? 쓰레기 데이터가 넘어오고 있어. 제가 옆자리 동료에게 핀잔을 주며 데이터를 차단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전송 속도와 용량 수치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봐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량 45TB, 버퍼링 0%, 지연시간 12ms, 45TB? 그것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100kg도 안 되는 그 장난감 같은 위성에서 이 악천후를 뚫고 4K 영화 수천 편 분량의 데이터를 전송한다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위성 안테나 크기가 작으면 대역폭도 좁을 수밖에 없고 구름이 두꺼우면 전파 감쇄가 심해서 데이터가 뚝뚝 끊기는 게 정상이니까요. 심지어 미군의 최신형 키올 위성조차 지금 같은 날씨엔 기가바이트 단위 전송도 버거워하는데 말입니다. 이건 오류다. 명백한 계기판 오류야. 저는 그렇게 단정 지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졌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반도체나 좀 만들 줄 알지 우주통신 기술은 우리보다 20년은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던 나라 아닙니까? 아마도 지상 레이더 데이터를 위성 정보인 척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시스템 버그로 숫자가 튀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데이터 패킷의 헤더 정보가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다는 겁니다. 암호화 수준이 미군의 1급 기밀 라인과 동급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마치 볼 테면 봐라 하지만 아무나 보여주진 않겠다 라고 시위하는 듯한 견고함이 느껴졌거든요.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순한 양 같은 한국군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회의 내내 구석자리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한국군 연락관 이중령이 어느새 제 의자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더군요. 그는 제가 당황해서 모니터를 가리는 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이 난장판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 아니 어쩌면 미군과 일본군이 허둥대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그 오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존스 분석관님.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이터가 좀 무거울 겁니다. 저희가 압축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보냈거든요. 압축을 안 했다고? 이 날씨에? 저는 기가 차서 대꾸했습니다. 이중령,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당신네들 통신망 오류 난 것 같은데 지금 라인 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분 1초가 급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 시간 없단 말입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마우스 커서를 거절 버튼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 따위 확인해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사토 대령이 옆에서 힐끔거리더니 안도하는 표정으로 거들더군요. 그래요, 미스터 존스. 한국 시스템이 구형이라 오작동을 일으킨 모양이군요. 빨리 차단하고 저희 일본 쪽 라인 복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도요. 사토의 그 뻔뻔한 훈수질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지만 이중령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마우스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벙커 전체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일본이 잃어버린 30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벙커 안에 수류탄을 깐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휙 돌렸고 사토 대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죠. 저 역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30분이라니. 그건 우리가 일본 위성을 기다리다 날려먹은 바로 그 골든타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령은 제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존스 분석관이 삭제하려는 그 파일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미사일 기지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구름? 걱정 마십시오. 저희 애들이 구름 지우는 기술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에이 설마. 한국이? 하지만 모니터 속 전송 완료 메시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사령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령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과 한국 따위 믿을 수 없다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죠. 존스. 그거 열어봐. 사령관님 하지만 이건 검증되지 않은. 열어보라고. 일본 놈들은 먹통이고 우리는 장님이야.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나 보자고. 사령관의 고함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옮겼습니다. 거절이 아닌 승인 버튼 위로요. 클릭하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엉터리 사진이 나와서 저 건방진 한국 장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역시 정보는 미국과 일본이 하는 거야 라는 제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제 20년 분석관 인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팟! 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메인 스크린에 암흑이 걷혔습니다. 보통 악천후 속에서 위성사진을 띄우면 마치 노이즈 낀 흑백 TV처럼 자글자글한 회색 화면이 뜨는 게 정석입니다. 구름에 반사된 빛과 지상의 열기가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추상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지금 위성 영상이라고? 누군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화면 속 평안북도 삭주군의 산악지대는 마치 4K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쨍하고 선명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포토샵으로 구름 레이어만 정교하게 걷어낸 뒤 채도와 명도를 완벽하게 보정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렌즈를 가리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로 흐르는 빗물의 반사광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미군의 시스템은 80년대에 개발된 탓에 투박하고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보내온 데이터 스트림의 UI는 소름 끼칠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마치 최신 스마트폰 앱이나 고사양 게임 화면을 보는 듯 했죠. 화면 우측 상단에는 AI 보정, 온, 실시간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고 이동하는 물체 위에는 자동으로 네모난 타겟 박스가 씌워지며 속도와 예상 경로가 숫자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도로 위에 뭔가 있습니다. 분석관이 소리친 곳을 보니 숲길을 따라 거대한 물체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대령이 침을 튀기며 외쳤습니다. 저건 그냥 바위야. 아니면 민간 트럭이겠지. 이 날씨에 군사 장비가 이동할 리가. 하지만 그의 말은 곧바로 잘려나갔습니다. 이 중령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줌인 제스처를 취하자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부드럽게 확대되었거든요. 보통 확대를 하면 픽셀이 깨지면서 뭉개지기 마련인데 한국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확대할수록 이미지가 스스로 선명해지는 소위 업스케일링 기술이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가득 들어온 그 물체. 그것은 바위도 민간 트럭도 아니었습니다. 바퀴가 무려 12개 달린 짙은 국방색의 차량. 그 위엔 원통형의 거대한 튜브가 실려 있었고 튜브 표면에는 빗물에 젖은 북한군 특유의 위장 무늬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화성 18형 ICBM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질이 어찌나 좋은지 트럭 운전석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북한군 장교의 찌푸린 미간까지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미군의 수조원짜리 정찰 위성도 구름이 끼면 장님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의 이 작은 위성은 구름을 뚫고 적장의 표정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사령관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미군 장교들이
이중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경악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중령의 태도는 기가 막힐 정도로 덤덤했습니다. 그는 마치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듯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쿨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힐끔 보더니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SAR과 EO 센서를 퓨전시킨 겁니다. 레이더로 뼈대를 잡고 광학으로 색을 입힌 뒤에 AI가 딥러닝으로 구름 노이즈를 지운 거죠. 요즘 한국에선 새벽 배송, 트럭 동선 짤 때도 이 정도 알고리즘은 씁니다. 새벽 배송이라니. 전쟁터의 첩보 기술을 설명하면서 쇼핑몰 배송 시스템을 예로 들다니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전국 어디든 하루 만에 물건이 도착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5G가 터지며 전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주식까지 처리하는 미친 효율의 국가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그 집요한 시스템 최적화 능력이 이제는 우주 기술에까지 이식되었다는 걸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구석에 있던 사토 대령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건 미리 찍어둔 영상에 CG를 입힌 겁니다. 한국 기술력으로 100kg짜리 위성에서 이런 해상도가 나올 리가 없어. 일본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그것도 단 2년 만에 성공했다고? 말도 안 돼. 사토 대령의 발악에 가까운 부정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과 초격차 기술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을 말입니다. 이중령은 사토의 고함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짝 귀찮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하더군요. 아, 사토 대령님께서 실시간인지 의심하시나 보네요. 그럼 이걸 보여드려야겠군요. 그가 화면 하단의 군집 제어 모드 활성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메인 스크린 좌측에 지구 궤도 지도가 팝업창으로 떴습니다. 지도 위에는 대한민국 위성 1호기, 대한민국 위성 11호기까지 11개의 파란색 점들이 마치 훈련 잘 된 병정개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존스 분석관님 혹시 스와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중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군집, 비행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위성들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팀으로 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 속 앵글이 기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비추던 화면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카메라 워킹처럼 부드럽게 앵글이 전환되더군요. 1호기가 촬영 범위를 벗어나자마자 뒤따라오던 2호기가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이어달리기였습니다. 심지어 각도가 바뀌면서 아까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던 트럭의 반대편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 트럭 번호판 보이십니까? 평북 12-304. 그리고 저기 운전병이 손에 든 신문, 오늘 날짜 노동신문이네요. 이중령은 화면을 줌인해 운전병이 쥐고 있는 신문의 헤드라인 날짜를 확대해 보였습니다. 주체 115년 2026년.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사토 대령의 주장대로 미리 찍어둔 영상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명백한 현재의 증거였죠. 사토 대령은 입을 떡 벌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논리도 자존심도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도 그 번호판과 신문 날짜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버린 겁니다. 벙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절망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경외와 충격의 침묵이었으니까요. 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이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마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세요 라며 매달리던 그 작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걷지 못하는 길을 뚫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련되고 지독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쇼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령이 태블릿을 덮으려다 말고 마치 깜빡한 게 생각났다는 듯 사토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사토 대령님. 아까 통신장애라고 하셨던 귀국의 다이치 3호 말입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희 애들이 궤도 돌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찍었는데 보시겠습니까? 아마 보시면 통신장애가 왜 안 풀리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 중령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 중령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사토 대령의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삼키지 못한 거대한 가시가 목구멍을 찌르는 듯한 고통스럽고도 적나라한 움직임이었죠.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푸른 숲이 우거진 북한의 산악지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검푸른 태평양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바다 위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나 사토 대령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하얀색 금속 파편. 그 파편의 표면에는 붉은색 원형 마크와 함께 작사라는 검은색 글자가 마치 유서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찢겨나간 태양 전지판이 힘없이 너울거리고 있었죠. 그것은 누가 봐도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위성의 처참한 시신이었습니다. 아! 아! 사토 대령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상체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며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꼿꼿하게 세워져 있던 그의 넥타이는 어느새 삐뚤어져 있었고 잘 다려진 제복 셔츠의 등판은 식은땀으로 검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화면 속 위성 잔해와 이 중령의 무표정한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일본 정보 장교의 이성이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붕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령은 그런 사토의 반응 따윈 예상했다는 듯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데이터 값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촬영 시각 오늘 오전 9시 14분. 좌표 북위 18도, 동경 136도, 필리핀의 인근. 저희 3호기가 북상하는 태풍의 눈을 촬영하러 이동하던 중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해류 분석 결과 귀국이 지난주 발사했던 H3 로켓의 낙하 예상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거짓말이야. 사토 대령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음을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 이거 딥페이크지? 그래, 요즘 한국이 AI 기술로 영상 조작하는 게 유행이라더니 감히 신성한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런 사기극을 벌여. 그는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생각해봐. 100kg짜리 장난감 위성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작은 파편을 찾아낸다.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존스. 자네도 분석관이니까 알 거 아냐. 저건 명백한 CG야. 텍스처 매핑이 너무 정교하잖아. 저건 현실이 아니라고. 그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영상이 진짜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아시아의 우주 강국 일본이라는 신화가 깨지고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는 자신의 믿음이 박살나기에 그는 필사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령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사토 대령, 진정하게. 자네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사령관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한국 장교가 지금 우리를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우리 다이치 3호는, 우리 위성은 지금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단지 통신 모듈에 약간의 버그가 생겼을 뿐이라고요.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심하게 떨며 물잔을 집어 들려다 놓치고 말았죠.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얼음물이 그의 값비싼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이 젖는 줄도 모르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추태를 지켜보던 이 중령이 짧게 한숨을 쉬더군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다 지친 선생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2번 두드렸습니다. 띠링. 화면 속 영상이 다시 한번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편의 가장자리 찌그러진 금속판 부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니 더 자세히 보여드리죠. 여기 일련 번호 보이십니까? 화면에는 깨알 같은 그러나 식별 가능한 숫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련 번호 ALOS 3 2023 XJ9. 사토 대령님. 저게 딥페이크라면 저희가 귀국 위성의 내부 프레임 일련 번호까지 해킹해서 알아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더 심각한 보안 문제 아닙니까? 이 중령의 팩트 폭격에 사토 대령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꺽꺽거리는 괴상한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뇌 속에서 거대한 인지 부조화가 충돌하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후진국이어야 한다. 내 눈앞의 증거는 완벽하다. 일본의 위성은 궤도에 있어야 한다. 내 위성은 바다에 처박혀 있다. 이 2가지 모순된 명제 사이에서 사토 대령의 자존심은 믹서기에 갈리듯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그의 안경 렌즈를 뿌옇게 흐리고 있었지만 그는 안경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 작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10년을 매달렸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고작 저런 싸구려 위성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그의 중얼거림은 이제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보회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거만한 태도로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늘어지는 동안 한국은 소리 소문 없이 칼을 갈아왔고 오늘 그 칼을 뽑아 일본의 목을 겨눈 것입니다. 이 중령은 무너져가는 사토를 향해 결정타를 날리듯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위성이 저 잔해를 발견했을 때 근처에 중국 해군 함정이 접근하고 있더군요. 아마 귀국의 소중한 위성 기술을 건져 올리려는 모양인데 저희가 실시간 위치 정보 미 칠함대에 공유해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말은 사토 대령에게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기술을 중국이 훔쳐가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준 게 하필이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라니.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을 겁니다. 사토 대령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아악.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벙커의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초라함만 더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사령관은 더 이상 사토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이 중령에게 그리고 한국이 보내오는 끊김없는 데이터 스트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더 이상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 중령. 예, 사령관님. 지금 자네가 보여주는 그 채널. 우리 메인 서버에 영구 연동시킬 수 있겠나? 사령관의 그 한마디는 벙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군이 아시아 작전에서 일본에게 부여했던 정보 우선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한국을 앉히겠다는 사실상의 동맹 교체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시스템 연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토 대령의 비명 따위는 이미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그 손 멈추란 말이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토 대령이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사나운 짐승처럼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키보드에서 떼어내버렸습니다. 사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사령관이 노호성을 질렀지만 사토의 눈은 이미 돌아가 있었습니다. 흰자가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죠.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사령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외교적 결례? 아니요, 그건 이미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제정신입니까? 저 출처불명의 데이터를 미군 메인 서버에 꽂겠다고요? 저건 오염된 데이터입니다. 한국 놈들이 어딘가에서 해킹해온 조작 영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조작? 자네 눈엔 저게 조작으로 보이나? 저기 자네들 위성 자네가 둥둥 떠다니는데도 그건. 사토는 말문이 막히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 중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어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봐, 한국군. 솔직히 말해. 이거 훔친 기술이지? 순간 벙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조차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훔쳤다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중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반응에 힘을 얻은 듯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악을 쓰기 시작했죠. 뻔하잖아. 너희 같은 반도체나 찍어내는 하청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런 광학 기술을 개발했을 리가 없어. 우리 작사 연구원들을 돈으로 매수했거나 미쓰비시 중공업 서버를 해킹해서 설계도를 빼돌린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우리가 실패한 걸 너희가 성공할 리가 없잖아.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못하면 한국도 못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한국이 반칙을 쓴 것이다. 지독한 우월주의이자 뼛속 깊이 박힌 차별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접이식 태양 전지판? 군집 제어? 그거 전부 우리가 10년 전부터 연구하던 거야. 너희는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이 훔쳐간 작물을 미군이 쓰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토의 고함 소리가 벙커 천장을 울렸습니다. 듣고 있던 미군 분석관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마치 협박하듯 사령관을 향해 흔들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미군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 방위성에 연락해서 주일 미군 기지 분담금 협상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중령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조센징.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멸칭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미군 사령부 한복판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사토는 이 중령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그 태블릿 그리고 위성 통제 코드. 지금 당장 나한테 넘겨. 못 알아들었어? 검증하겠다고. 너희가 훔쳐간 우리 기술인지 아니면 조작된 영상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국은 어차피 일본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방파제일 뿐이잖아. 방파제가 주제넘게 정보 통제권을 갖겠다고? 웃기지 마. 그 위성 일본 자위대 정보본부 산하로 편입시킨다. 코드를 내놓고 꺼져. 미쳤군. 진짜 미쳤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토 대령은 지금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교에게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방파제 운운하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사토,
당장 그 입 다물. 잠시만요, 사령관님. 이 중령이 손을 들어 사령관을 제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정도 모욕을 들었으면 주먹이 날아가거나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중령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토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연민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조카가 난동을 부리는 걸 지켜보는 삼촌의 눈빛이랄까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을 찌르던 사토의 손가락을 잡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악력으로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사토가 윽 하고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죠. 이 중령은 옷매무새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벙커 안의 대형 스크린을 등지고 사토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토 대령님, 방금 검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검증. 너희 기술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겠어. 그리고 저희가 일본의 방파제라고 하셨고요. 틀린 말인가? 너희는 항상 그래왔어. 우리가 뒤에서 돈 대주고 기술 대주면 너희는 앞에서 총알바지나 하면 되는 거야. 사토의 악에 바친 고함에 이 중령은 피식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더군요. 재밌네요. 안 그래도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의 두꺼운 공기를 찢고 들어오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귀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기술력이 얼마나 거품인지, 그리고 귀국이 말하는 그 방파제가 화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 모드로 보여드리죠. 이 중령의 엄지손가락이 리모컨의 붉은 버튼 덮개를 딸깍 하고 열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린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존스 분석관님, 화면 채널 타격 모드로 전환해 주시죠. 타겟은 방금 사토 대령님이 그리워하시던 그곳으로 잡겠습니다. 타격 모드? 위성이 타격 모드가 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토 대령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 중령의 엄지손가락이 그 작고 붉은 버튼을 딸깍 하고 누르는 순간 벙커를 지배하던 공기의 밀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묘한 고요가 흐르더니 곧이어 메인 스크린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핏빛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온하게 지구를 비추던 푸른빛의 관측 모드가 강제 종료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격적인 알고리즘이 화면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경고 전술 모드 활성화. 접속 등급 지휘관 승인 완료. 경고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 떠오른 표적 조준이라는 거대한 글자는 그 어떤 사이렌 소리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토 대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멱살을 잡힌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타격 모드? 위성에 미사일이라도 달았다는 거야? 미친. 이건 1967년 우주조약 위반이야. 너희가 감히 우주를 무기화해? 이건 전쟁 범죄라고. 사토가 쥐어짜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 힘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중령은 사토의 발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턱짓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쟁 범죄라니요.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 전에 귀국의 그 소중한 기술이 지금 누구 손에 넘어가고 있는지나 똑바로 보시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일본 위성 다이치 3호의 잔해 곁으로 검은색 도료가 칠해진 거대한 선박 하나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선이나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군사용 크레인과 감청용 안테나가 숲처럼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선미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악명 높은 중국의 해양조사선이자 정보 수집함인 하이양 디즈호였습니다. 중국 해군? 사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도 정보 장교로서 저배의 정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최신 위성 잔해를 인양해 간다면 그 안에 담긴 고해상도 광학 센서의 핵심 기술과 자위대의 암호화 코드는 고스란히 베이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미군 사령관님, 제7함대 출동시켜 주십시오. 저거 뺏기면 끝장입니다. 우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토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치고 사령관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을 넘어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서 함대를 보내도 도착까지 최소 3시간이야. F-35를 띄워도 급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 이미 늦었어, 사토. 자네들이 늑장 부리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야. 그럴 수가. 안 돼. 이조원이. 사토가 절망에 빠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이 중령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벙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청소해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이 중령이 태블릿의 슬라이드 바를 밀어 올리자 화면 상단의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위성의 자세 제어 엔진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위성 군집 정렬 중 11개 위성 중 1개. 궤도 추진체 최대 출력. 화면 속 3D 지구본 위에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던 11개의 한국 위성들이 일제히 궤도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사냥감을 포착하고 방향을 바꾸듯 그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기계적이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위성이라면 궤도를 수정하는데 며칠이 걸리거나 막대한 연료를 소모해야 하지만 한국의 위성들은 달랐습니다. 존스 분석관님, 그거 아십니까? 초소형 위성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건 관성의 법칙을 무시할 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일본의 3톤짜리 뚱보 위성이라면 뱃머리 돌리는데 반나절이 걸리겠지만 저희 애들은. 그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탁 하는 파열음이 벙커에 울렸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 속 11개의 위성이 태평양 상공, 중국 선박의 머리 위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붉은색 십자선이 생기더니 중국 선박의 핵심 부인 함교를 정확하게 정조준했습니다. 십자선의 중심이 중국 선박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목표 포착 A급 적성 선박 식별됨. 레이저 조사기 충전 완료. 레이저?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위성에서 지상으로 레이저를 쏜다고? 이건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습니다. 사토 대령 역시 눈을 찢어질 듯 크게 뜨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는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멸망시킬 데스스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궤도 폭격을 하겠다는 거야?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랬다간 3차 대전이야.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중령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폭격이라니요? 저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표적, 지시기 정도는 달아났죠. 유사시 우리 공군 F-35나 현무 미사일이 오차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우주에서 적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어주는 기능 말입니다. 물론 출력을 좀 높이면 눈을 멀게 하거나 장비를 태울 수도 있지만요.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위성은 직접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죠. 11개의 위성이 동시에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중국 선박을 조준함으로써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 머리 위로 유도 미사일이 꽂힐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현대전에서 레이저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중국 친구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도청 채널 연결합니다. 이 중령이 오디오 버튼을 누르자 벙커의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중국어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는 패닉에 빠진 비명 소리들이었습니다. 긴급, 함교의 고출력 레이저 조사 감지. 뭐야?
미군인가?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서 꽂히고 있습니다. 수직입니다. 위성입니다. 위성? 미국 키올 위성은 아직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 도대체 누구야? 출력이 너무 높아. 센서가 타버리겠어. 중국 선원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11개의 붉은 시선.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그 압도적인 감시의 눈빛은 핵폭탄보다 더한 심리적 공포였을 겁니다. 레이저 출력 초점 집중 중. 온도 상승 중. 화면을 보니 중국 선박갑판에 크레인 연결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쏘는 레이저가 워낙 고출력이라 물리적인 열 손상까지 입히고 있는 겁니다. 쇠가 녹아내리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중국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크레인 유압장치가 녹고 있다. 더 이상 작업 불가능해. 철수해. 당장 뱃머리 돌려. 3분 내로 이탈하지 않으면 미사일이 날아온다. 자네고 뭐고 다 버려. 우린 다 죽어. 화면 속 그 위용을 자랑하던 중국의 거대 선박이 허둥지둥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변침으로 배가 휘청거렸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똥강아지처럼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는 꼴이라니. 그들이 버리고 간 바다 위에는 덩그러니 남은 일본의 위성 잔해만이 처량하게 떠 있었습니다. 상황 종료. 단 3분. 한국의 위성이 개입하고 단 3분 만에 동북아의 바다를 주름잡던 중국 함대가 쫓겨났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기술적 공포만으로 적을 물리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 우주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벙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령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엔 번개보다 빠르고 불길보다 뜨거운 눈을 가진 감시의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대령.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였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망치는 중국 배와 화면 구석에 떠있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선명한 로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기어코 현실을 인정하는 패배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구해준 건가? 우리가. 한국한테? 자존심 오만 우월감.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일본의 긍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파제라 부르며 무시했던 나라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지켜줬습니다. 그것도 일본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말이죠.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중령은 그런 사토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그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토 대령님. 아까 저희 보고 방파제라고 하셨죠? 사토는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놓인 초식동물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죠. 하지만 대령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중령은 사토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박아 넣었습니다. 요즘 한국산 방파제에는 미사일도 달리고 레이저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방파제 뒤에 숨을 때 그는 사토의 축 늘어진 어깨를 가볍게 툭툭 털어주며 말을 맺었습니다. 최소한 감사하다는 인사는 하고 숨으십시오. 그게 동맹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사토 대령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끼듯 잘게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일본 정보 자산의 완전한 패배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형님으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소리가 벙커의 정적을 깼습니다. 곧이어 다른 미군 분석관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펙, 즉 경외감이 담긴 인정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이중령에게 다가와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중령. 아니, 대한민국. 사령관의 눈빛은 이제 부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대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파트너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펜타곤의 시계는 한국 시간에 맞춘다. 자네들의 그 눈 우리가 좀 빌렸어도 되겠나? 이중령은 사령관의 손을 꽉 맞잡으며 특유의 그 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언제든지요. 구독료는 꽤 비싸지만 동맹 할인은 해드리죠. 벙커 안에는 안도감과 함께 유쾌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구석에 처박힌 사토 대령만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석 일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2026년 오늘 아시아의 정보 패권이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했다. 영원히. 제가 분석 일지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벙커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토 대령의 품 안 땀에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 뜬 이름은 도쿄 방위성 장관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토입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벙커 반대편에 있는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더군요. 빠가야로.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미군 사령부에서 공식 항의 서한이 날아왔어. 우리가 동맹국의 장교를 모욕하고 협박했다고. 게다가 위성 잔해를 중국한테 뺏길 뻔한 걸 한국이 구해줬다고. 이게 사실이야? 사토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습니다. 장관님. 그게 오해가. 변명하지 마. 지금 총리 관저가 뒤집혔어. 작사 예산, 전면,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니케이 지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단 말이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일본의 국격이 하수구에 처박혔어. 당장 짐 싸서 귀국해. 옷 벗을 준비하고. 뚝. 전화는 매몰차게 끊겼습니다. 사토 대령은 힘이 풀린 손에서 전화기를 놓쳤고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한국은 방파제라며 기세등등하던 그 오만한 엘리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실패한 낙오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군 헌병 2명이 다가와 그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대령님, 펜타곤의 지시로 귀하의 보안 등급이 박탈되었습니다. 나가주시죠. 그가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벙커를 빠져나갈 때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에게 경례를 하거나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토록 믿었던 미군 사령관조차 등을 돌린 채 이중령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외교적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없는 자 그리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철저한 손절이었습니다. 사토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미군이 엠바고를 풀자마자 한국 위성이 중국 함선을 쫓아내고 일본 위성 잔해를 지켜낸 영상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CNN 속보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위성을 구하다. BBC 아시아 권력의 이동, 일본은 저무는가? 화면 속에서 중국 함선이 한국 위성의 레이저 경고에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은 일본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위대는 뭐 했나? 세금을 수조엔이나 쓰고도 한국 도움을 받아야 하냐? 종이접기 위성이라 비웃더니 우리가 종이 호랑이였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야후 재팬을 도배했죠. 경제적 타격은 더 처참했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일본의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IHI 등 일본의 네로라 하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15% 이상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2년 만에 성공한 걸 일본은 10년째 실패하고 있다는 팩트가 확인된 이상 일본 기술에 돈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업들, 특히
이번 군집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트랙 I와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점상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외 국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넥스트 반도체는 한국의 우주기술이라며 돈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펜타곤 경제팀 라인으로 실시간 전송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가장 통쾌한, 아니 잔인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확인 사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정식으로 청구서를 보낸 겁니다. 명목은 우주잔해물 인양 및 보호작전 수행 비용.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가동 비용, 레이저 사용료, 데이터 처리 비용까지 1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계산된 수천만 엔에 달하는 실비 청구서였죠. 보통 동맹국끼리는 이런 경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청구서를 통해 일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우리보다 윗길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재는커녕 한국의 서비스가 훌륭했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게 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동북아 위성정보 운용 지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가장 첫 줄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1정보 출처 대한민국.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일본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는 수정액으로 지워진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한국이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아마 지금 도쿄의 하늘은 꽤나 흐릴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위성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바로 자존심과 미래 말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제게 다가와 툭 치며 묻더군요. 헤이 존스. 한국 애들 기술이 그렇게 대단해? 일본을 완전히 밟아버렸다며? 저는 피식 웃으며 제 모니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이 중령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11개의 한국 위성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웅장한 그래픽이었습니다. 밟은 게 아니야, 마이크. 그럼? 그냥 체급이 바뀐 거지.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린 인정해야 해. 아시아에는 2마리의 용이 있는 게 아니라고. 승천하는 용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고 옆에 있는 섬나라 뱀은 이제 허물만 남았다는 걸 말이야. 마이크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뜬 후 텅 빈 벙커에는 다시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다시 메인 스크린을 마주했습니다. 화면 속 지구본 위에는 KSAT라는 이름표를 단 11개의 푸른 점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궤도를 돌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저 위성들은 적을 타격하는 창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고요한 파수꾼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 작은 기계들이 뿜어내는 푸른 궤적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문득 10년 전 제가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파견 나갔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때 한국군 장교들은 항상 우리 미군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정보 좀 주십시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늘 목라했고 정보를 가진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족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핏발선 절박함이자 도끼였습니다. 우리는 그 도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착한 동생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깨어 있었고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도면을 그렸으며 일본이 거만한 콧노래를 부를 때 묵묵히 나사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의 오늘. 그 절박함은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띠링. 제 개인 단말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1일 위성 운용 리포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한국군에게 오늘 특이사항 없어?
라고 하달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의 보고서를 받아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게 된 겁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태 정상. 한반도는 안전함. 그 짧은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안전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접 보증한다는 주권 국가의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벙커의 차가운 공기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전율 바로 경외감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적으로서가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한국이 두렵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위성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AI, 통신, 그리고 군사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미래의 표준이었습니다. 미국이 거대하고 느린 공룡이 되어가는 동안 한국은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랩터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던 그 섬세한 손끝이 우주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배달앱을 최적화하던 그 집요한 알고리즘이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는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벙커의 조명을 낮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한국의 위성 궤도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반도를 향해 들리지 않을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인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밤 워싱턴의 별들은 유난히 흐려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겠군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직접 만든 11개의 눈이 잠들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짐을 챙겨 벙커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제일정보 출처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어둠 속에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오늘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세계 최강 미국마저 경례하게 만든 우리 기술의 쾌거. 수조원을 쓴 일본이 바닷속을 헤맬 때 우리는 가성비와 초격차 기술로 우주를 선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성은 묵묵히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우리의 자부심이 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감동띵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진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